오늘 강의의 주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교육개혁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면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배경,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 분석하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게 1980년대 정도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배경을 먼저 보면 경제적인 배경으로 보면 먼저 어 경기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 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인 이코노믹 붐이 일었던 것으로 잘 되고 있다가 1973 년에 오일 샥이 일어나고 80 년대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디프레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는 게 하나의 배경이고, 그다음에 경제가 점점 급속도로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특히 미국이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그 knowledge based economy, 지식 기 정보, technology information based economy로 변하는 그런 시기면서 이제 매니팩처링 섹터에 있어서 특히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이 일어나서 이제 뭐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이라든지 고정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구조가 확 바뀌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아까는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60 년대 70 년대 여러 가지 일어났던 그 사회 개혁 물결, 진보주의 운동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무슨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 우먼즈 무브먼트, 스튜던트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60 년대 말부터 70 년대에 굉장히 연락이 일어나게 됐고, 이게 이제 엔타이 어토리티 반권위주의, 그래서 무슨 섹슈얼 레볼루션이라든가 뭐 우드스탁, 뭐 드러그 이런 문제도 대분방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뭐 다이버시티,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던, 말하자면 주를 이루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한 10 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 그거를 비판하면서 다른 목소리 나오게 돼서 그걸 이제 리액셔너리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 년대부터 슬슬 보수가 정치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부시까지, 아버지 부시까지 이어지고, 영국에서는 마가렛 thatcher가 10년 넘게 80 년대를 지배를 하는 보수당 어 어 수상이었고, 그러면서 인제 컨서버티즘이 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컨서버티즘의 컨서브라는 걸 이해해야지 보수를 컨서브 한다는 건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프로그레시브 진보라는 것은 프로그레스는 앞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니까 현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바꾸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바뀐다는 얘기 변하고, 컨서버티즘 보수주의는 있는 거를 보존하고 잘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에는 좀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죠. 신자유주의는 인제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돌아온 자유주의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니오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리버럴리즘 이런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고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리버럴하는 건 거의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이게 프로그레시브라는 뜻이, I'm liberal 하면 나는 자유주의이고 좀 허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좀 심하면 진보적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기 때문에 I'm conservative냐 I'm liberal하냐, 리버럴 할 때 프로그레시브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니오리버럴리즘 하면은 뭔가 이 그 진보주의하고 관계되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리버럴리즘은 프로그레시비즘, 진보주의하고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컨서버티즘에 속하는, 컨서버티즘이란 커다란 영역의 하나의 접근 방법, 하나의 이념이라고 보는 게 이제 리버럴리즘인데, 그거의 기본 원래의 리버럴리즘의 가장 그 핵심 아이디어는 개인의 자유, 뭐 이름이 말하듯이 리버럴리즘의 리버티, 특히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 초이스가 공익이나 공공성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개인의 자유. 그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리버럴리즘이고, 근데 신자유주의는 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그 자유주의를 접목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캐피탈리즘이 처음에는 리버럴 캐피탈리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 경쟁을 토대로 한 마켓이 주도하는 그런 캐피탈리즘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인제 그 1930 년대 대공황 이 생기면서 마켓에 그냥 놔둬 가지고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고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어 어떤 식으로든지 마켓을 좀 규제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식으로 하면서 그 사상이 케인지아니즘인데, 그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이 케인지안 이코노미 시스템으로 2차 대전, 세계전 이후에 바뀌게 되면서 70 년대 붐을 이루기까지 케인지안 이코노미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인제 그게 아까 말한 그런 경제적인 변화가 생기고 미국 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고 침체가 되고 이러면서 케인지아니즘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반대하면서 나오는 것이 니오리버럴리즘이라서, 국가의 통제나 규제를 최소화하라고 '마켓에 다시 맡겨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마켓의 자유, 그러니까 앞에 원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초점인데, 여기서는 시장, 기업, 마켓의 자유 경쟁이 좋다고 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드 리버럴리즘하고 니오 리버럴리즘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인제 스몰 가버먼트가 좋고 마켓이 최고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시장, 경쟁 이런 것들은 좋은 거고, 정부, 공공 규제 이런 건 안 좋다라고 보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프레이즈가 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Public is bad, private is good" 라는 프레이즈가 그때 아주 어 유명했어요. 이게 레이건이 한 말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걸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당연히 개인이 좋고 공공은 안 좋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프라이어타이제이션 사유화 작업이 많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미국은 뭐 많은 기업이나 그 부분이 공공 기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이제 프라이빗 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좀 공공 부분으로 남아 있던 게 교육, 에듀케이션, 웰페어 사회복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예 의료 세 부분이었는데, 이거 전부 다에 대한 프라이어타이제이션 개혁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에듀케이션도 그렇고 웰페어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 사유화하자는 그런 기업화하고 사유화하고 프라이어타이제이션 하자는 개혁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90 년대에. 그거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제 그 물결이 이게 좀 세계적으로 거르면서 세계화가 맞물려서 신자유주의 세계라는 것이 전개가 되는데, 이제 먼저 세계화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냐고 할 때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그 15 세기 유럽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 이 콜럼부스로 비롯되는 이런 때부터 세계화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 본격화된 거는 1960 년대 이후에 그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들이 되면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전에도 좀 있었지만 이게 세계가 하나의 큰 현상으로서 나타난 본격화된 것은 1960 년대,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오일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는 뭐 타이어는 자동차 보면 타이어는 뭐 멕시코에서 만들고 엔진은 캐나다에서 만들고 뭐 다른 부속품은 뭐 아시아에서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 합쳐져서 어디 어디다 갖고 와서 거기서 조합을 해서 캐나다에서 조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는. 이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싼 트랜스포테이션이 싸지는 게 이 멀티내셔널 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년부터 문제가 되는데, 특히 80 년대 90 년대 되면서 세계가 이제 급속화되는 그전과 다르게 급속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이유는 인제 정보화 때문에 그렇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급격 인터넷 뭐 이런 걸 통한
발달이 되면서 멀티내셔널 정도가 아니라 이제 트랜스내셔널, 요즘 기업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세금을 어디에 내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타면서 세계화가 이런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거 뭐 경쟁, 개인, 프라이베타이제이션, 마켓 뭐 이런 정부 규제 없애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담은 세계화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나 사회에 있어서는 반응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엔타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니까 사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계화는 안 좋은 거다. 모든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입게 되고 똑같이 맥도날드를 먹게 되는 게 로컬의 다양성을 없애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계화는 좋은 게 아니라고 보는 로컬리스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하는 거고,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세계화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당연히 발전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혜택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단지 그 신자유주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카운터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냥 세계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는 다른 종류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소셜, 여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뭐 글로벌 데모크라시, 뭐 글로벌 소셜리즘 또는 세계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 세계 기본 소득 같은 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인제 교육 개혁에도 들어와서 90 년대에서부터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데, 이제 미국에서부터, 미국하고 영국인데 특히 미국에서 이 교육 개혁이,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이 시작이 90 년대 시작이 돼서 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세계적 트렌드, 2000 년대로 거치면서 세계적 트렌드가 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이 교육 개혁이 시작된 것은 경제적인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과 독일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이 미국을 위협하고 이러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국에서 교육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0, 우리 공부했을 1960 년대 그 학문 중심 교육 개혁, 브루너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 있었던 것은 그때 스푸트닉, 소련이 먼저 스푸트닉을 쏴서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political crisis예요. 정치적인 위기요. 냉전 시대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위기가 교육 개혁을 일으킨 계기가 되는데, 요번에 1990 년, 80 년대, 90 년대에 시작된 이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은 경제적인 위기가, 그 계기가 배경이 됩니다. 1983 년에 짤막한 리포트가 하나 출간이 돼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 A Nation at Risk라는 그런 짤막한 리포트인데, Our nation is at risk,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아주 짤막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의 시작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거가 이제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커미션, 내셔널 커미션 on 엑셀런스 인 에듀케이션이라는 커미션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그때 18 명의 위원이 같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12 명의 관료들, 그다음에 one business person, one chemist, one physicist, one politician, one conservative activist, and one teacher. 교사가 1 명, 학자가 2 명, 그다음에 대다수가 관료, 정치가 뭐 이런 사람이 13 명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 개혁을 하면서 교육에 관련된 사람이 18 명에 3 명밖에 없으니까 교육자의 입장이 여기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이거가 출발이 되면서 교육 개혁이 어 90 년대, 2000 년대를 거치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성격은 아까 말했듯이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화 이런 거를 교육에 접합시키는 그런 성격의 교육 개혁이어서, 거기서 다루게 된 중점 과제는 이렇게 크게 4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교육 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었다는 걸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되면서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뭐 똑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요것이 전반적인 프레임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계획을 이해하는 데도 이거를 한번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교육 개혁이 이제 내셔널라이제이션이에요. 미국은 교육 교과서도 그렇고 교육 과정도 그렇고 교육 목표도 그렇고 이런 내셔널 그게 없어요. 전부 주정부 중심이랬고 주정부에서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뭐 학교 카운티라든가 학교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그런 국정 교과서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너무나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뭔가 체과해서 중앙 집권화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교육 목표도 내셔널 goal도 한번 세워 보고 커리큘럼도 내셔널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수학 이런 거에는 별 문제 없이 내셔널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제 역사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왜냐면 이 진보주의자하고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어떤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데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 미국의 흑역사를 넣냐 마냐에 따라서 둘이 완전히 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행이 못 됐습니다, 합의를 못 봐서. 그다음에 커리큘럼뿐 아니라 이밸류에이션도 학생들이 얼만큼 하고 어느 학교가 잘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내셔널된 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스탠다드 테스팅 표준화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런 거를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돼서 이건 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이제 퍼블릭 스쿨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커먼 스쿨이 유럽 미국의 퍼블릭 스쿨이 시작됐는데 이게 너무 경직되고 획일적이고 뷰로크라티드 돼 가지고 도대체 어떤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능하면서 교육의 질이 별로 안 좋아지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프라이빗 스쿨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퍼블릭 스쿨은 주로 이너 시티 스쿨이고 어 백인이 아닌 소수 인종들이 가는 그런 학교들이 학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변화해서 질을 높이느냐 하는 게 주점이 되는 거죠. 그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은 컴피티션이에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경쟁을 해야지 교육의 변화, 개혁이 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스쿨 초이스.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만 퍼블릭 스쿨을 갈 수 있는 것만 아니라 퍼블릭 스쿨 중에서도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가 있으면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 하라.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런 걸로 버스를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퍼블릭 안에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과 프라이빗도 같이 해 가지고 퍼블릭 스쿨이 신통치 않으면 자기 동네에 있는 사립학교를 갈 수 있게 하고 대신 옛날에는 사립학교에서는 퍼블릭 머니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는 학생을 따라서 퍼블릭 머니가 사립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을 학교끼리 해서 좋은 학교가 되도록 만들자. 바우처도 같은 얘기입니다. 바우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다른 아이디어는 기업체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프라이베이테이션도 실제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이에라는 아주 유명한 또는 악명 높은 그런 기업체가 학교를 실제로 예산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잘 운영해서 돈이 남으면 자기네들이 먹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 매니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경쟁을 통해서 학교를 융통성을 높이고 개혁을 하자는 방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대안학교를 세운 방법이 이 대안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립학교들을 가지고 별로 희망이 없는데 사립학교로 하면은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징검다리 같은 그런 공립학교이면서 사립학교처럼 공립학교라는 거는 주정부의 돈을 받는 학교라는 얘기죠. 개인적인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립학교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차터 스쿨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인제 제가 있었던 미네소타 주에서부터 나온 아이디어면서 미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확대가 됐는데 차터 스쿨이라는 거는 차터라는 게 현장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고 예를 들면서 뭐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터디시플리너리한 어프로치를 하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이런 종교적인 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무슨 뭐 과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학교라든가 뭐 이런 자기 학교에 어떤 학교는 그런 차트를 쓰고 교육편이 이렇고 교육과정이 이렇고 교사는 이렇게 할 거고 평가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걸 쫙 이렇게 적어 놓은 문서가 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제 차터 스쿨이 되는데 그거를 인제 검사를 해요. 주로 대학에서 검사를 하고 저도 이 검사를 해 봐서 내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걔 괜찮다." 오케이 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줘요. 3년 동안 운영하도록 돈을 주고 3년 동안 해서 다시 이밸류에이트를 해서 원래 제출했던 차터에 있던 거를 제대로 성취를 했는지 제대로 교육이 돼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밸류에이트를 해서 괜찮으면 다시 또 3 년을 해서 돈을 주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신 돈을 받지만 그 그 주정부의 규제 이런 걸 안 받고 사립학교처럼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한 퍼블릭 스쿨을 한번 개혁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인제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A Nation at Risk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미국 교육이 이제 미디어커가 돼서 문제인데 미디어커라는 것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뭐 평범하다 그런 뜻이기보다 별 볼 일 없게 이렇게 신통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퀄리티 오브 티 교사들의 수준이 미디어커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준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별품이 없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미국 교육이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보잘것없게 됐다라고 봐서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 professionalization of teaching 의사처럼 교직도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해결 방법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 교대는 없으니까 사범대를 가서 인제 어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데 삼범대학에서는 이 아카데미 코र्스를 제대로 전공 과목에 대한 거를 많이 안 가르치고 교직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심리학이냐 뭐 교수학이냐 이런 거를 배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르지만 컨텐트 아카데믹 학문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언더그레이드에서는 그냥 전공을 하게 그래서 무슨 어 지리 교사가 된다 그러면 지리학 또는 뭐 수학 교사가 된다 그러면 수학 이거를 전공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마스터 레벨에 가서 교육학을 해서 그걸 졸업하면 교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사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사들이 이 학문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건 맞아요. 그 진단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맞는데 문제는 인제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뭐 어트랙티브하고 월급 잘 주는 것도 아닌데 4 년이 아니고 2 년을 더 늘려서 6 년을 한다. 그리고 교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어 미들 클래스 사람들이 많이 교직을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걸 하면서 이 과연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이거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별로 아이디어로는 엔터테인 됐지만 실제로는 실현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대학을 통한 교직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 다른 직업을 하다가 교직을 간다든가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도 교직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교직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Teach for America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하고도 또 관계가 돼서 뭐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뭐 여기서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세부 내용은 그냥 패스.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또 컴피티션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사라는 건 한 번 교사가 되면은 별로 컴피티션이 없기 때문에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커리어 레더를 만들어서 뭐 5 단계로 해서 처음에 초보에서 그다음에는 뭐 중급 교사가 되고 그다음에는 뭐 우수 교사가 되고 최우 교사가 되고 주임 교사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진급할 때마다 월급도 올리고 지위도 올라가면서 서로 교사가 올라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되면서 교사의 질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의 방법이라든가. 메리트 페이 모든 교사들한테 똑같이 월급을 주고 똑같이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메리트가 잘하는 교사, 열심히 하는 교사, 능력 있는 교사한테는 더 월급을 더 주는.
그런 메리트 페이를 도입해야 됨으로써 교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컨트로버셜해서 시행이 대학에서는 많이 이게 수용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메리트 페이들이 많이 적용이 됐는데 초중고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다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교사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왜냐면 효율성은 사실 높아질 수는 있어요. 더 좋은 메리트를 받기 위해서. 근데 전체적인 문화가 경쟁 문화로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는 한국에서도 이 메리트 아이가 그래서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직에서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국으로서는 테뉴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한 5 년 6년 지나고 나면 인제 거기서 테뉴어에 심사에 통과를 하면 뭐 별 큰 문제가 없는 한 평생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인제 테뉴어인데 교사, 교수 다 이런 게 있죠. 교수는 뭐 당연하고 교사도 있는데 저도 이 테뉴어를 받았었습니다. 네. 이 테뉴어가 있으니까 그 5-6년 지나서 테뉴어를 받게 되면 교사들이 그 후에는 별로 노력을 안 하니까 능력이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테뉴어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연히 교사나 교원 유니언 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던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학교의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뭐 크게 이렇게 인기가 있고 많이 발전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개혁이 항상 안 되는 것은 탑 다운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부터 localized 리폼을 하기 위해서 decentralized로 해야 되고 학교가 중심이 된 매니지먼트를 하고 의사결정도 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사도 참여한 shared decision making을 하자. 그다음에 "티처를 empowerment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시도가 됐는데 그렇게 큰 성공은 거두지 않고 실제로 잘 실행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개발이 되면서 대통령마다 교육 개혁 정책을 내요. 그래서 레이건은 이제 Action for Excellence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왔고 아버지 부시는 Goals 2000라는 교육 정책을 내놨고 클린턴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고 아들 부시는 No Child Left Behind라는 것을 매클비 2001 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뭐 가장 노토리어스한 가장 컨트로버셜한 그런 교육 계획인데 왜냐하면 그전의 아이디어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여기서는 페널티를 실제로 적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테스팅을 봐서 이러저러한 조건에 맞지 않는 학교들은 예산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3 년간의 그 기간을 줍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성취도가 신통치 않다 그러면 학교에 돈을 안 줘요. 그러면 학교를 결국 폐쇄가 되는 교사들도 잡을 잃고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로 강제적인 페널티가 실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컨트로버시가 되고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던 게 이 No Child Left Behind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테스팅이 중요하게 되죠. 왜냐면 테스트 스코어가 있어야지 어느 학교가 성공이고 실패고 이런 걸 정하게 되니까 스탠더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수업도 teaching to the test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토론식 이런 거 하다가 인제 시험 점수가 나빠지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teaching to the test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겁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선 그거를 이어받는 그런 경향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페널티는 훨씬 줄인 그러면서 Race to the Top이라는 제목의 비슷하면서도 페널티가 줄은 그런 교육 정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성격을 20 년쯤 지나고 나서 종합 분석을 해 보면 첫째는 교육 개혁이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중앙 집권화해야 된다는 내셔널라이제이션도 있지만 로컬 컨트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경향도 나타나고 back to basics 학생들의 학력,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back to basics를 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지만 competency가 더 중요하다는 지식이 아니라 competency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나오고 accountability가 중요하다는 서 제대로 하는지 책임성을 물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교사들의 empowerment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나오고 excellence, equity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정보 사이로 넘어가면서 이
정보나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경쟁이나 효율성이나 어카운터빌리티 이런 걸 중요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나와서 미국 교육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는 어카운터빌리티. 음 제대로 했는지를 재는 책임성을 묻는 거죠.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무슨 과목을 제대로 했느냐, 점수가 어떠냐, back to basics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해야 되는 어카운터빌리티의 방향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컴피턴시를 강조하는 왜냐하면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얼마나 지식을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섞어서 복합해서 창의적으로 사용하느냐 connecting the dots 이게 더 중요하다. 창의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역량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반되는 경향성이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특징은 인제 다양성인데 왜냐하면 인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발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전파가 되면서 글로벌 에듀케이션 리폼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같지만 각 나라가 처한 사정과 그 교육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떨 때는 반대, 어떨 때는 다른 다양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교육을 할 때 일본을 많이 쳐다보고 일본을 모방하려고 했어요.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 거나 테스트를 사용한다든가 내셔널 커리큘럼이 있다든가 학생들의 디시플린이 잘 되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도 그걸 좀 따라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일본을 모방하려고 했었고 일본은 반대로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모방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이게 교육이 좀 더 창의적이고 개인성이 존중되고 아 좀 더 자유 수업, 탐구 수업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입식 교육의 주류를 이뤘던 일본은 그쪽을 보게 되고 서로 그런 상위성이 존재를 한다 이거죠.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화된 국제 시장에 살기 위한 이 신자유주의로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나 동시에 이 똑같은 그 상반되는 그 경향이 상이한 경향성이 한국 교육계에서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한국 교육은 어디에 와 있는지 역량 교육 과정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미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